네, 이번 한 주 정치권 동향과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연의 맞짱 토론입니다. 오늘 또 약간의 색다른 시선으로 날카로운 분석과 뜨거운 토론을 펼쳐줄 두 분이시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대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합당 비대위 얘기가 상당히 길게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 특별하게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새로운 원내 지도부 결정으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좀 기류가 바뀔까요? 어떨까요? 뭐 기류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요? 더 혼돈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묘한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상임정국위는 정족수 미달로 부결을 시켰는데 전국위원회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또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입장을 또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재철 권한대행이 급기야는 할 도리 다 했다. 내 책임은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다음 원내 지도부로 넘겼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원내 지도부로 넘어가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원내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를 도입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입을 결정한다 그래도 상임정국위에서 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통합당은 끝을 모를 나락으로 더 떨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듭니다. 아, 이제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 뭐 다른 선택이 어디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기류가. 네, 저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총선에서 최대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패를 수습하고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내부적인 토론과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임이 이제 불발됐는데 아무래도 다시 한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세 가지 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로 가는 대신에 상임정국위원회를 열어서 기간을 1년 정도 보장해주는 안. 그건 아마 이제 이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현실적인 선택은 8월 31일 날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네. 전당대회 전까지 한 4개월 동안 당내나 당외의 관리형 비대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는 조기 전당대회를 어차피 빨리 치러가지고 당대표를 선출해서 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당을 쇄신하고 그다음에 당을 수습하고 난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들이 공정하게 경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그래서 아마 한 6월 정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세 번째 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입니다. 자체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군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당이 엄청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보수 역사상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연히 패인을 분석하고 반성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도 지금 당권 타령을 하고 대권 타령을 하느라고 지금 비대위가 구성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난 20대 총선의 대자비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도 있다. 그게 뭐냐면 20대 총선도 상당히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대위 구성이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진토 끝에 전대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분열되고 탄핵당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현실을 인식을 못하고 내부 당권 투쟁, 대권 투쟁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네. 국민들의 엄혹한 심판은 더 계속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결국은 다음 정권도 또 넘겨줄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전망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네. 근데 현재 당내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좀 거부 분위기가 상당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첫 번째 원인은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새살이 돋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절대적인 과정과 시간이 첫 번째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이 미래통합당이 과거에 한 10년 동안에 7번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성공한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2011년 12월 달에는 박근혜 대선 후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대권 대세에 잡혀 있을 예. 때였죠. 예.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유력한 차기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구심점을 마련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이번 논란의 과정을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너무 당 쇄신에 대한 의혹을 너무 좀 성급하고 조급하게 내세웠던 것 아니냐. 뭐 예를 들자면은 본인에게 정권을 달라, 또 충분한 기간을 달라. 그렇게 본인이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내 의견들이 우리의 생명을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다 맡겨야 되느냐. 일정 기간 동안에 수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라는 당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결정적인 게 본인이 차기 대선 후보를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즉 40대 경제인 출신의 대선 후보를 내세우지 이길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서 잠재적인 대선 후보와 그 진영에서 반발을 초래했던 게 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현재는 확실한 구심점이 없다라고 당내 얘기를 했었는데 확실한 구심점이 없는 대신 바로 그 아래급 정도가 마치 지금 춘추 전국시대처럼 차기를 겨냥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원내 지도부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기류가 바뀔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어느 쪽이 잡아도 전혀 활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결국은 체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같아요. 하나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즉 이거는 관리형 대표가 아니고 임기를 최소한 내년 3월까지 대선 준비할 수 있도록 네. 보장해주면서 정권을 부여하는 그런 전권형 비대위. 또 하나는 전당대회로 가는 이 세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비대위 카드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당내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분도 상처를 상당히 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근본부터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자강론인데 자강론도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근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본이 뭐냐면은 당장 지금 통합당이 주장하는 이 보수의 정체성이 뭔가 그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정체성에 대한 주장들이 상당히 서로 엇갈리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정체성에서 추구하는 당의 가치, 노선이 뭔가,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에 정책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누가 이런 가치와 노선과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세월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근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늦어 보이지만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나서기도 하고 당권에 나서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당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 차이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역할 분담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지금 100석 이상 가다가 지금 이제 84석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축소됐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가요. 예. 이런 소수 야당으로 거대 여당을 맞서서 원내 21대 원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원내 또 법안과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협상과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는 좀 한 4선, 5선 중진급이 상당히 네. 필요해 보이고요. 당대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명, 색깔, 로고, 정강, 정책, 노선 이걸 싹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젊은 한 재선 정도 그룹에서 당대표를 맡아서 당 쇄신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뒤에는 새로운 미래통합당 변모를 보이게 되고 그 기본으로 해서 내년에 차기 대선 후보들 공정하게 경쟁을 유도하면서 좋은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서 교수는 상당한 그 진통의 과정이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군요. 예.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는 사람이 있죠. 바로 네. 홍준표 전 전 대표인데요. 대표, 네. 심권한대는요, 이 말에 대해서 남의 당 일에 참견하지 말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전 대표의 복당이 좀 더 늦어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당이 침몰의 위기 상황에 있는데 벌써부터 뭐 대권 타령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대권 경쟁자들은
홍준표 전 대표 복당을 반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재철 권한대행 이런 당 중진들하고도 대립각을 엄청 세웠어요. 그럼 당연히 이분도 복당 반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과거에 험한 선과 말로,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뭐 뇌물 뭐 수수자다라면서 비판을 가했는데, 그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도입을 원하는 세력들은 또 복당을 반대할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에서 반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복당이 어려워요. 네. 그리고 아무리 빨라야 제가 볼 때는 5월 8일 전에는 복당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예, 다만 그러면은 홍준표 전 대표 예, 행보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 행보는 지금 잘못됐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좀 죄송한 표현인데 품격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좀 말에 좀 막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홍 전 가지를 대표가 들으면은 별로 안 좋아하시겠네. 약이 될 것 같아요. 예, 고마울 것 약이 같습니다. 될 거다. 예. 네, 그래서 5월 8일은 넘어야 될 텐데 그러면은 복당이 전혀 안 되느냐? 제가 볼 때 복당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서 보수권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후보 지지율 1위가 나왔거든요. 예, 아주 높지는 않지만 1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예. 7% 나왔죠. 이런 분은 복당을 안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바로 복당하지 말고 미래 한국당으로 그리 들어가서 나중에 합당할 때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역시 복당 바로 들은 건 반대다. 그래서 복당까지는 상당한 험난한 그런 과정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당의 경로 변수와 또 홍준표 당선인의 행보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예. 당에서는 아마 뭐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8월 전당대회를 하든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가 들어서더라도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아마 복당 이야기가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2016년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그다음 주호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6월 달에 복당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복당은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본인의 탓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하. 홍준표 의원을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별명을 사막의 고독한 여우 스타일의 정치를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이런 말을 빗댄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예, 네. 예. 근데 본인이 이제는 당 대표도 하고 지난번에는 대선 후보도 하고 네. 이제는 본인이 이제 대선밖에 남은 게 없다라고 대선 출마를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품격과 막말이거든요. 뭐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시원한 발언이라든지 저격수적인 발언을 잘 하는데 홍 전 대표 본인은 오히려 대중적인 용어로 적절하게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얘기도 예,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일개의 국회의원으로서는 괜찮지만은 아하.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결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가 빨리 복당을 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려면은 본인의 성찰과 반성, 그 다음에 본인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문제를 지적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본인만의 어떤 국가 비전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만 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빨리 복당 요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서 교수는 홍준표 전 대표가 뭔가 대권 정도를 겨냥하려면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홍 대표의 장기 자체가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요? 이제 저격수적인 국회의원과 예.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경로는 과정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을 본다면 대통령의 가장 큰 덕목은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고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품격과 그다음에 말, 그다음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본인만의 비전과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그걸 구현하기 위한 주변의 사람들 그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좀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이렇게 막말로 당내와 전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좀 벤치마킹 할 사람을 제가 추천하고 싶은데요. 예. 이낙연 전 총리를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쟁자가 되는데 그러면 경쟁자에도 좋은 점 취해야죠. 아하, 근데 이낙연 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리할 때도 일단 중저음으로 쫙 깔면서 굉장히 안정감, 품격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이번에 종로에서 황교안 전 대표하고 격돌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라는 말에서 상대를 상당히 무력화시켰는데 또 여기에 황교안 전 대표가 나는 미워하겠다라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또 분노로 고쳤는데 네. 이런 이낙연 전 총리의 좀 품격 그리고 안정감, 유연함
이런 것을 좀 가미하면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민주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은 친문 후보인 김태년 의원과 전해철 의원 그리고 비주류로 볼 수 있는 정성호 의원의 3파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친문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추이로 봤을 때는 어떤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네, 상당히 좀 팽팽한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2파전이요? 일단 네. 친문 후보들끼리 경합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전국이기 때문에 국정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당, 정, 청의 유기적인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친문 주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이번에 당선자 가운데 청와대 출신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이제 친문의 세력이 더 강화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시 이제 친문끼리 격돌하겠는데 또 그러다 보면은 자칫 비문인 정성호 의원이 어부지리할 가능성도 있는데 아하.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럴 확률이 좀 낮아 보고요. 그럼 이제 과연 김태년 그리고 전해철 두 사람들 중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두 사람 다 친문이기자만은 약간 세력의 베이스는 좀 달라요. 지금 이제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친노 그리고 중진그룹이고 그렇죠, 예. 현재 당권파거든요. 최근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단일화하면서 상당히 탄력을 받았고 반면에 이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부엉이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사람들 그리고 또 친문 캠프 이런 사람들이 세력인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68명의 또 초선 의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누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야당과의 협치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맥락적인 측면에서 이제 교수님과 좀 반대적인 입장이 있는데요. 당내 상황만 보면은 민주당이 친문이냐 뭐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지만은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 봤을 때는 오히려 비문 또 원내 경험이 많은 정성호 의원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번에 원내대표 기준은 거대 여당의 180석이라는 이 거대 여당을 리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1대 구성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민주적인 리더십, 원만한 야당과 협치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거의 이제 중반 넘어서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너무 친문 일색으로 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냐 이런 국민적 비판이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청와대와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할 수 있는 원만한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정치가 너무 친문이냐 비문이냐 친박이냐 친이냐 이걸로 해서 계속 싸움만 벌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당내 계파를 초월한 국민을 바라보고 이 국회를 제대로 정상화시켜서 일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원내대표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친문을 표방한 두 사람보다는 이런 계파를 초월하고 합리적인 협치,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정성호 의원 이런 분이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더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또 첨언해야 되겠네요. 짧게 여쭤봐야지. 네, 수직적 관계다, 거수기다. 그건 이제 교수님 생각인 것 같고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오면서 결국은 계파 분열, 대립 양상이 통합당처럼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뭐 됐죠? 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라기보다는 이 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를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으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는 거지. 사실 지난 2월 달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라든지 민주당 지지도는 예. 상당히 떨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쪽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좀 견해차가 있었는데요. 그 흐를 어느 쪽이 더 적절한 진단했냐를 떠나서 다양한 지점을 두 분이 지적 잘해줘서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보니까 180석의 압도적인 여당이라고 했는데요. 소수 정당 소속들이 아마 빠져나가는 걸로 결정이 되는 것 보니까 당분간 수치는 177석 내지 178석이 좀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압도적인 여당인데
호사다마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 큰 승리를 거둬서 그런지 지금 계속 악재들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양정숙 이제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비례대표 당선인이죠. 차명거래 관련에다가 뭐 세금 탈루에다가 또 과거에 본인이 활동했던 경력 관련 얘기에다가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관련까지 놀라서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거 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요?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번에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돼서 당선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대 때도 네, 19번 민주당에서 당시에. 비례대표 후보자 19번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됐다가 낙선됐다가 다음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권에 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번호는 15번이지만은 실제로 민주당에서 10번까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네, 11번부터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 보면 5번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런 번호를 어떻게 받았을까? 근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은 첫째는 정체성에 전혀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수장학회 그 임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TF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쪽에 민주당과의 그 연계는 어떤 걸 계기로 이루어졌나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미스테리다.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굉장히 거액의 자산가예요. 지금 뭐 9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산 형성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의 아파트 3채 그리고 건물 2채. 근데 또 하나는 지난번에 등록할 때는 뭐 한 40몇 억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20대 때. 43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민주당은 과연 뭘 검증했느냐? 그래서 부실 검증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식으로 통감한다 책임을 이렇게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지금 나왔는데 당연히 형사 고발해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요. 다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서 처벌이 된다 할지라도 의원직 상실 때까지는 한 2, 3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과연 이분을 지난 20대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상 비례대표 5번으로 민주당에서 추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논란이 됐는데 끝까지 누가 후원해주고 누가 추천해주고 누가 밀어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백하게 민주당 내에서 책임 소재를 따져서 빨리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도덕성을 넘어서서 이게 범법 혐의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거짓말하면서 말 바꾸기도 했는 것도 있죠. 네. 또 정체성 논란도 계속 붙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형사 고발하게 되면은 결국은 제명됐지만은 무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비례대표도 정식으로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국민을 네. 대표하고 또 입법부 구성원이 되고 또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고 국정에 대해서 참여해서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이 국회의원 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이분을 추천하고 밀어준 사람이 스스로 임기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시키고 비례대표 승계를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거졌던 오거돈 전 시장 관련 얘기입니다. 관련 얘기는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원래 당에 규정된 대로 자책이 있을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에 내지 않겠다 했던 약속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전망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는 건 문제입니다. 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죠. 후보를 내려면은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후보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했을 때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거돈 전 시장이 중대한 잘못으로 본인이 직위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 게 내지 않는 게 내지 마땅하죠. 않을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려 그러면 국민적 양해를 구하고 당헌을 개정을 해야지 낼 수 있는 거죠.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다. 원칙론과 현실론이 지금 좀 부딪히고 가능성을 있고. 남겨놓는 입장이네요. 저는 가능성을 좀 남겨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원칙론과 또 현실론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부산 PK가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기를 버리면은 대선에서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가 자치단체장들이 다
재판에 지금 올라 있어요.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금 드루킹 그렇죠, 관련해서 예. 재판받고 있고 송철 울산시장도 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부울경이 다 연루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 이미 사퇴를 해버리고 공석인데 안 낸다? 그러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러면 한 제가 볼 말씀입니다. 때는요. 오히려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은 어느 게 플러스인가? 책임을 지고 후보를 안 내면 더 책임지는 정당, 신뢰받는 정당으로 이미지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만 내년 4월 선거니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면서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말로서만 한 게 아니고 당헌의 규정이 돼 있으면은 그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신뢰를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오거돈 전 시장이 일반 형사범이지 않지 않습니까? 위력에 의한 강제로 성추행했던 속된 말 하면은 파렴치범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면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게 바람직스럽죠. 네.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배정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관대 초빙 교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